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중국의 춘절, 우리의 설날, 두 나라 모두에서 매우 큰 명절이죠. 특히 금년 2023년의 춘절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춘절일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제대로 고향에 못 간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에는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분야가 건설이라든가 주로 허드렛 일이 많죠. 그리고 보수도 매주 또는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1년 동안 일하고 나서 춘절 전에 1년치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방역 완화가 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성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귀성객 수는 4,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55% 정도 늘어난 그런 숫자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2019년에 비교하면 오히려 45%가 감소된 그런 정도 숫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귀성객 수가 줄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코로나가 영향을 크게 줬다는 설이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코로나가 정점을 다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서 찾아온 환자의 수라든가 코로나로 판명된 그런 감염자의 수, 그리고 중증 환자의 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99.5%의 지역에서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말대로라면 농촌의 감염 우려는 사실 별로 없겠죠. 그러나 농촌 지역의 지방정부들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력하지 않았고 백신 접종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게다가 농촌에는 취약계층인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긴장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 관련 통계들을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크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방역 완화는 중국 정부를 믿어왔던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회의를 가져다 줬고, 체제에 대한 신뢰에 의심을 불어넣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WHO 같은 국제기관에서 보다 구체적인 코로나 감염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했지만, 중국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의료 정보는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6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절을 맞이해서는 1월 13일부터 19일 일주일 동안 1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표를 했고, 신규 감염자는 47만 명이 넘으며 중증 사례가 5만 명이 넘는다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죠. 중국의 SNS상에서 어떤 이는 만일 지난번 발표한 한 달 기간 동안에 6만 몇천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말이 옳다손 친다면, 그것은 중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 중에 삼갑위원이라고 부르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하루에 한 사람 정도의 사망자가 나타난 정도의 숫자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전염병 학자인 우전요우라는 사람은 최근 중국의 SNS 웨이보에다가 중국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현실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영국의 BBC는 중국의 여러 농촌에서 춘절 모임이 보다 축소되고 또 소박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도 나오고 감염돼서 병을 앓는 사람도 있는 국면에 춘절이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즐기고 떠들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중국 농촌의 상황은 그렇게 춘절을 즐길 수만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허베이의 한 농촌에서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고요. 헤이룽장의 허강시에서는 난방공사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난방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난방을 며칠 동안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SNS 위에서는 중국의 여러 지방, 특히 농촌에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엄동설안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잔치 기분을 내기가 어렵겠죠. 말하자면 금년 춘절은 경기도 좋지 않고 코로나 감염도 걱정이고 또 춥고 여러 가지 민생의 걱정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최근에 춘절 네트워크 환경 개선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다가 뭔가 춥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이런 내용은 올리지 마라. 그렇게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통제를 한 겁니다. 단속기간이 춘절 한 달인데요. 홍콩의 유명한 언론인 빠오푸라는 사람은 이거야말로 중국 당국이 인민들에게 보내는 춘절 선물의 모양이다 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국 춘절에는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매년 춘절이 되면 섣달 금음날 밤에 춘완이라고 하는 대형 TV 오락 프로그램을 방영을 합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무용단도 나오고 연극도 하고 꽁트 같은 것도 해서 몇 시간 동안 하는 대형 프로그램이죠. 일본의 홍백전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춘완의 시청률이 평소에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엔터테인먼트 거리가 별로 없는 중국에서는 이 1년에 한 번 있는 춘완 이 TV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중국 전역의 춘완 시청률 분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시청률이 높은 부분이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청률이 낮은 지방, 그리고 하얀색 지방은 시청률이 조사가 안 된 지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장 경제가 발달돼 있고 민간 경제 활동이 활발한 광둥성이 춘완 시청률이 5.3%에 불과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광시는 더 낮아서 2.6%였습니다. 그러면 시청률이 높은 데는 어디냐? 해롱장성 같은 데가 85.3%나 됐죠. 대도시 지역을 보면 베이징은 73.2%로 엄청 높았고요. 텐진도 비슷하게 68.8%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상하이를 보면 17.4%에 불과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 중국의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칭 같은 직화시가 데이터가 없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중국 뉴스에 주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칭은 금년에 큰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었죠. 티베트나 칭하이도 데이터가 없고요. 원래 경제가 발전돼 있고 민간 활동이 활발한 남방이 이렇게 춘완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활발한 지역이니 춘완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춘완 같은 거를 보면서 기뻐할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남방보다도 훨씬 경제 상황이 나쁜 동북 지역은 어째서 춘완의 시청률이 그렇게 높을까요? 저는 그것이 동북 지역에는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을 것이라는 앞서와 동일한 가정이 성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해서 동북 지방과 남방 지방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 두 지역의 경제 구조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겪은 격차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북 지역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국유 기업 위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동북 지역을 많이 떠나서 인구 감소가 이미 수년째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유 기업에 다니거나 관공서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장사를 많이 하고 있죠. 반면에 상하이라든가 남방 지역은 국유기업 경제보다는 민간기업 경제가 위주죠.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주로 민간경제, 서비스 경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은 똑같이 코로나의 타격을 강하게 입었지만 동북지역은 그전부터 경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안 좋은 상태로 지속이 되는 격차가 별로 크지 않은 악화를 겪었다면 광동과 같은 남방지역은 이렇게 경제가 활발하던 곳에서 급추락을 한 급격한 경제 침체를 겪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북지역에선 나빴던 경제가 조금 더 나빠진 것이고 남방지역에서는 너무나 좋았던 경제가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추락을 한 그런 격차의 차이가 큰 것이라고 보겠죠. 제가 지금 있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베이징 시민들은 천하태평입니다. 베이징은 다른 곳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존한 경제체계이고 민간기업이나 국유기업의 본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가뭄이 들던 홍수가 나던 사건 사고가 있다는 것도 다 이제 먼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베이징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동북 지역의 사람들이나 이렇게 남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와 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느끼는 중국의 상황이 상하이에 계신 분이 느끼는 상황과 같을 수 없고 또 시안에 계신 분이 느끼는 상황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이것이 우리 지역만의 데이터에 입각한 우리 지역만의 상황에 입각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함부로 중국 전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 전역에 계신 한국인 분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장기간 거주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에 대한 인지가 깊으시고 또 판단력과 분석력 통찰을 가지신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일종의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있는 지방의 상황과 타 지방의 상황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중국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님이 파악한 코끼리의 모습을 조합해서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추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일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2번, 3번 함께 이야기하고 인터넷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 다른 커뮤니티와도 소통하는 그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제 이메일이나 댓글로 회신을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에는 보다 정진하고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